스토크스 법칙에 따른 먼지의 종말 증강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식을 보시면 입자의 직경면 제곱으로 중력 가속도와 먼지, 공기의 밀도차가 분자에 있어 증강속도에 비례하고 공기의 점성계수는 분모에 있어 반비례합니다. 입자가 크고 무거울수록 빨리 가라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경 5마이크로미터를 CGS 단위로 바꿔 대입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배출가스 속황을 탄산칼슘로 팔아낼 때 필요한 탄산칼슘의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황과 탄산칼슘이 몰수 기준일 때 1로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중유식톤퍼아워, 중황이 1%이므로 황의 양은 0.1톤퍼아워이고 여기에 분자량 B32, 배 100을 적용하면 됩니다. 약 0.3톤퍼아워의 탄산칼슘이 필요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대기권의 각 층별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지표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대류관, 성층관, 중간관, 열관 순으로 이어지는데 기온은 하강, 상승, 하강, 상승을 반복합니다. 그중 지면으로부터 약 11에서 50km 구간에 해당하고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기온이 올라가는 층이 바로 선층관입니다. 나머지 보기도 함께 정리하면 열관은 중간관 위로 약 600km까지의 구간으로 오로라가 나타나고 중간관은 지표로부터 약 58km 구간으로 부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며 대륙관은 지표로부터 약 10km까지로 대류 현상이 활발한 층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완전연소 반응식으로 이론 산소량을 구한 뒤 공기 중 산소 비율과 공기비를 차례로 적용해 실제 공기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메탄 1몰에 산소 2몰이 필요하고 부피 더 몰비와 같으니 메탄 ESM3에는 산소 10SM3가 필요합니다. 공기 중 산소는 21%뿐이므로 0.21로 나누어 이론 공기량을 구하고 여기에 공기비를 곱하면 실제 공기량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역사적 대기오염 사건과 원인 물질을 연결하는 암기형 문제입니다. 포자리카 사건은 1950년 멕시코 포자리카에서 석유 정제시설에 황화수소가 새어나오면서 발생했습니다. 황화수소는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유독가스로 점막을 심하게 자극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당시 기온역전으로 배기가 안정되어 있어 가스가 지표 부근에서 흩어지지 못하고 정체된 것이 피해를 키운 임이었습니다. 기온역전은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못하게 가두는 기상조건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오존은 광화악스모그, PCB는 카네미유증, MIC는 보팔 사건의 원인 물질이니 구분해 두세요.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표준 대기압을 나타내는 여러 압력 단위들이 서로 같은 크기임을 알고 있는지입니다. 표준 대기압의 기압은 70-860mm 수은 1013.25헥토파스칼, 1013MB의 열화 모두 같은 크기의 압력입니다. 단위 이름은 달라도 나타내는 압력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뉴턴퍼미터의 2제곱 단위인데 이 기압을 이 단위로 환산하면 1.013 곱하기 10의 5제곱 뉴턴퍼미터의 2제곱, 즉 101,300Nm/m의 2제곱가 됩니다. 보기 1번의 1.013, nm의 2제곱는 이 값에서 10만 배가 빠진 숫자이므로 나머지 보기들과 크기가 다릅니다. 지수를 빠뜨리면 이렇게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표준 상태에서 기체 2몰의 부피가 22.4L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램수를 부피로 바꾸는 비례식 문제입니다. 물의 분자량은 18이므로 물 18g이 전부 수증기로 바뀌면 표준 상태에서 22.4L를 차지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물은 6.6g이니 18g 대 22.4L는 6.6g 대 X로 비례식을 세우면 됩니다. 이렇게 그램수를 분자량으로 나누어 몰수를 구하고 거기에 22.4L를 곱하는 방식은 기체 부피를 묻는 문제에서 자주 쓰이니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오존층의 두께를 나타내는 단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dob슨 단위, 즉 DU입니다. 기준은 해면산 표준 상태에서 오존층을 압축했을 때의 두께이며 이때 두께 2mm를 100기로 정의합니다. 실제 성층권에는 대략 2에서 3mm 두께의 오존층이 존재하므로 dob슨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0에서 300기후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보기 중 PA는 압력의 단위이고 VAL과 OTL은 오존층 두께와 관련 없는 용어이므로 속과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기체와 액체가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성립하는 헨리의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헨리의 법칙은 기상의 분압이 액상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원리로 P는 H 곱하기 C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H는 헨리 상수이므로 분압을 헨리 상수로 나누면 액상 농도가 구해집니다. 다만 문제의 분압은 밀리미터 수은
편리상수는 기압 단위를 쓰고 있으니 먼저 단위를 통일해 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에 기압은 760mm 수이므로 44mm 수를 760으로 나누어 기압으로 바꾼 뒤 편리상수 1.60 곱하기 10의 1제곱 기압, 예매 3제곱 기압 파이의 모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압력 단위를 맞춘 뒤 편리상수로 나누어주면 액상의 이산화황 농도가 계산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연기의 형태는 대기 안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과단율 감률은 기온이 고도에 따라 건조단열 감률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는 상태로 대기가 절대 불안정함을 뜻합니다. 대기가 절대 불안정하면 산화 방향의 공기 흐름, 즉 와류가 매우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굴뚝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며 퍼져나가는데 이런 고이 모양의 흐름을 보이는 연기 형태가 바로 환산형입니다. 넓게 보면 오염물질이 넓은 지역으로 잘 분산되지만 와류가 지표 쪽으로 크게 내려꽂히는 순간에는 굴뚝 바로 아래 지표면에 일시적으로 고농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산형은 연기 형태 문제 중 가장 자주 나오므로 절대 불안정 상태는 환산형이라는 대응 관계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완전연소 반응식의 몰수비를 부피비로 바꾸어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표준 상태에서는 기체의 몰이 22.4L의 부피를 차지합니다. 이상 기체는 몰수비가 곧 부피비가 되므로 반응식의 개수만 알면 부피 계산이 가능합니다. 메탄의 완전연소 반응식을 보면 메탄일 몰이 타는데 산소 2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메탄일 몰을 이론적으로 완전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44.8L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프로판의 연소 반응식으로 이론 공기량을 구한 뒤 바인 공기 10%를 반영해 실제 공급 공기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프로판 44kg은 분자량이 44이므로 정확히 1kmol이고 이 1kmol이 완전 연소할 때 산소 5kmol이 필요합니다. 공기 중 산소는 21%뿐이라 0.2론 공기량을 구하고 과인 공기 10%는 공기비 1.2를 곱한다는 뜻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힘으로 바람이 곧게 불지 못하고 방향이 휘어지게 만듭니다. 지구가 돌고 있으니 그 위에서 움직이는 공기도 겉보기에는 옆으로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힘을 코리올리 힘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압 경고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를 밀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고, 마찰력은 지표면 근처에서 풍속에 비례해 지는 방향과 반대로 작용해 바람을 늦추는 힘입니다. 원심력은 바람이 곡선으로 불 때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려는 힘이지요. 이 가운데 지구자전과 직접 관련된 힘은 전행력뿐입니다. 참고로 응집력은 고체나 액체 입자끼리 서로 붙잡아 당기는 힘으로 바람과는 관계가 없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2차 오염물질의 대표적인 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섞여 나오는데 이 물질들은 그 자체로도 오염물질이지만 태양광선, 특히 자외선을 받으면 서로 반응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다시 합성됩니다. 이렇게 1차 오염물질이 빛 에너지로 광화학 반응을 거쳐 생겨나는 물질을 2차 오염물질이라 부르고 PAN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PAN은 눈과 목에 자극을 주고 농작물이나 식물에도 피해를 주는 광화학 스모그의 주요 성분입니다. 나머지 보기 메탄, 암모니아, HC는 연소나분해 과정에서 곧바로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은 배출원에서 나온 그대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대기 중에서 반응을 거쳐 새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따라 2차와 2차로 나눕니다. 1차 오염물질은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배출된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암모니아, 염화수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수소, 납, 아연, 수은, 탄화수소, 알데하이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차 오염물질은 이렇게 나온 1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자외선이나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새롭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오존, 과산화수소, PAN, 알데하이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는 모두 배출원에서 그대로 나오는 1차 오염물질이고 오존만 대기 중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호기성 분해란 산소가 충분한 환경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산화시켜 분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유기물을 이루는 탄소와 수소가 산소와 만나 완전히 산화되면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수소는 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산소가 넉넉하니 산화가 끝까지 진행되어 더 이상 분해될 것이 없는 안정된 최종 산물,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도 함께 방출되는데 이 생물은 이 에너지를 얻어 살아갑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슬러지의 수분 함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슬러지의 무게는 수분과 고력물의 무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탈수 후 무게에서 항량으로 건조시킨 후의 무게, 즉 순수한 고형물의 무게를 빼면 그 차이가 증발되어 없어진 수분의 무게가 됩니다. 이 수분의 무게를 탈수 후 전체 무게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수분 함량이 나옵니다. 탈수 후 슬러지 150kg 중 115kg이 수분이므로 전체의 60%가 수분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BOD 용적 부하는 포기조 부피 1세제곱미터가 하루에 감당하는 BOD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유입되는 BOD 총량을 포기조 용적으로 나눈 값이지요. 그러니 거꾸로 포기조 용적을 구하려면 유입 BOD 총량을 BOD 용적 부하로 나누면 됩니다. 먼저 단위를 맞춰줍니다. BOD 농도 1715mg/L는 1.715 kg/큐빅미터와 같은 값입니다. 계산해보면 약 1200큐빅미터가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알칼리도는 물속에 산이 들어갔을 때 이를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능력은 수산화물, 탄산염 형태로 녹아있는 성분 때문에 생기는데 이를 측정할 때는 산성 표준용액인 0.0액인 0.02 노르말 황살로 적정하고 소비된 양의 탄산칼슘의 담량으로 환산하여 mg/L로 나타냅니다. 이 기준으로 2번을 보시면 적정의 염기인 수산화트림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칼리도는 알칼리성 물질의 양을 재는 시험이므로 반대 성질인 산으로 중화시켜야 맞고 농도도 0.02 노르말이지 0.02 노르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맞습니다. 중탄산염이 많은 물을 가열하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면서 남은 물이 수산화이온을 띠게 되어 알칼리성이 강해지고 알칼리도에 기여하는 점도는 수산화이온보다 크고 탄산이온보다 크고 탄산수소 이온승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슬러지 팽활한 활성 슬러지가 잘 가라앉지 않고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침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SVI입니다. SVI는 폭기조 혼합액 1리터를 30분간 정치시킨 뒤 침전된 슬러지 1g이 차지하는 부피를 나타낸 값으로 슬러지의 침강성과 압축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수치가 50에서 150 사이이면 정상적으로 잘 가라앉는 상태이고 200 이상으로 커지면 슬러지가 물을 머금은 채 부풀어 잘 가라앉지 않는 팽활 현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함수율은 슬러지 속 수분의 비율, TSS는 부유물질의 농도, MBD-COD는 생물학적으로 분해되지 않은 COD를 나타내는 값으로 슬러지 침전성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염소 주입 농도와 염소 요구량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염소 주입 농도는 하루에 넣어준 염소량을 그날 처리한 물의 양으로 나눈 값입니다. 염소 요구량은 세균이나 유기물을 산화시키느라 실제로 소모되어 사라진 염소량이므로 주입 농도에서 15분 뒤 남은 잔류염소를 빼면 됩니다. 기억은 0.4mg/L, 이해는 0.2mg/L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산과 염기를 부피 기준으로 중화시킬 때 쓰는 강량 관계식 MV는 N-V-를 쓰는 문제입니다. 먼저 양쪽의 노르말 농도를 구합니다. 수산화나 트림의 당량은 40g 당량, 염산은 36.5g 당량입니다. 농도의 비중과 천을 곱한 뒤 당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진한 산과 진한 염기라도 노르말 농도로 환산하면 언제나 같은 당량끼리 반응한다는 원리만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오염물질 부하량을 구하는 기본 공식, 즉 농도 곱하기 유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부하량을 구하려면 먼저 단위를 통일해야 합니다. BOD 농도 800ppm은 800mg/L이며 이는 800gm의 선제곱, 즉 0.8kgm의 선제곱과 같은 값입니다. ppm은 mg/L과 같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시간당 유입 폐수량과 하루 가동 시간을 곱하면 파르치 부하량이 나옵니다. 폐수의 비중이 1.0이므로 별도의 환산 없이 그대로 곱하면 되고 킬로그램의 TU로 바꿀 때는 10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경도는 물속에 녹아있는 칼슘, 마그네슘 등의 이온량을 탄산칼슘 양으로 환산해 나타낸 값입니다. 황산이온, 질산이온, 염소이온 등과 결합한 경도는 끓여도 잘 제거되지 않아 영구경도라 하고 탄산이온과 결합한 경도는 끓이면 탄산염으로 가라앉아 없어지므로 탄산경도, 즉 일시경도라 부릅니다. 나트륨이온은 그 자체로 경도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농도가 높으면 비누 거품이 잘 아니는 등 경도와 비슷한 작용을 해서 유사경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중 틀린 설명을 고르는 것입니다. 경도가 높은 물은 배관 내부의 스케일을 형성시켜 열 전달을 떨어뜨리고 관로의 통수 저항은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마시는 물은 물론 섬유나 제지 같은 공업용수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풍수 저항이 감소해서 공업 용수로 적합하다는 설명은 답은 2번입니다. 실험실에서 구한 최적 주입 비율을 실제 처리율량에 그대로 적용해 하루 응집제 소요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가 1000mg/L이므로 0.2% 용액은 2000mg/L입니다. 폐수 500ml에 이 용액 25ml를 넣었을 때가 최적이었으니 그 비율로 폐수 기준 농도를 구한 뒤 하루 처리유량을 곱합니다. 실험에서 쓴 시료량과 주입량의 비율을 현장 유량에 그대로 확대 적용한다는 원리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대장균군 자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균입니다. 그런데 이 균은 사람이나 가축의 대장 속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물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다는 것은 그 물이 분변에 오염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병원기는 종류가 매우 많고 하나하나 직접 검사하기도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반면 대장균군은 개체수가 많고 검출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지요. 그래서 대장균군의 유무와 양을 통해 분변을 통해 함께 옮겨질 수 있는 다른 수인성 병원균이 존재할 간접적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염의 지표로 쓰이는 미생물을 지표미생물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수질관리에서 대장균군을 측정하는 주목적은 다른 수인성 병원균의 존재 가능성을 알기 위함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오존살균은 오존 발생기로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써야 하고 저장이 어려워 즉시 생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또한 오존은 차화염소선보다 산화력이 강하고 수용액 항폐에서는 매우 불안정해서 20도 증류수에서 반감기가 20에서 30분 정도로 짧은 것도 많은 설명입니다. 문제는 상수의 최종 살균 방법으로 오존이 가장 관정된다는 부분입니다. 오존을 만들려면 전기로 산소를 오존으로 바꿔야 하므로 오존 발생기 설치비와 운전 유지비가 염소살균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 상수 처리나 하수 처리 현장에서는 오존이 아니라 염소가 비용 부담이 적어 가장 널리 쓰이는 최종 살균제입니다. 정리하면 1번, 2번, 4번은 오존의 특성을 옳게 설명한 것이고 3번만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강산의 농도로부터 pH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염산은 100% 이온화하는 강산이므로 이온화한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그대로 산성도를 결정합니다. 염산 예몰이 이온화하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각각 예몰씩 생기므로 0.05몰 염산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도 그대로 0.05몰이 됩니다. pH는 수소이온 농도의 상응 로그를 취한 뒤 부호를 바꾼 값입니다. 0.05는 10의 거듭 제곱으로 딱 벌어지는 값이 아니어서 로그 값도 정수가 아닌 1.3으로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부유물질은 물에 녹지 않고 고체 입자 형태로 떠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측정 원리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시료를 유리섬유 여과지로 여과하면 입자성 물질은 여과지 위에 남고 이 여과지를 건조시킨 뒤 무게를 재서 여과 전후의 무게 차이로 부유물질의 양을 구합니다. 그러니 SS의 측정 대상은 정확히 여과에 의하여 분리되는 물질입니다. 반대로 1번처럼 용매에 녹아있는 물질은 이미 용매된 상태라 여과지를 그냥 통과해 버림으로 걸러지지 않고 2번 기름성 물질은 녹말액산 추출법으로 따로 측정하며 3번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는 유기물질은 SS가 아니라 BOD가 다루는 개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체류 시간은 침전지 안에 물이 평균적으로 머무는 시간으로 침전지의 부피를 유입유로 나누어 구합니다. 표면적 1스퀘어미터에 깊이 4m이므로 부피는 4큐빅미터입니다. 이를 하루 유입량 30큐빅미터 DAY로 나누면 1 단위 값이 나오니 보기의 시간 단위에 맞춰 24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계산 자체보다 단위를 끝까지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단위로 구해놓고 그대로 고르면 틀리기 쉬우니 주의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노말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당량수를 말하고 이 당량에 해당하는 무게를 지당량이라고 합니다. 황산은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을 2개 내놓으므로 2당량 물질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을 그대로 쓰지 않고 당량수 2로 나눈 값이 지당량이 됩니다. 즉 용액 1000ml 속에 49g이 녹아있을 때가 2로르말륨이됩니다. 참고로 염산은 수소이온을 1개만 내놓아 1당량이므로 지당량이 분자량 그대로 30박집/5g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침전지의 원료이어 유효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료 부하는 위어 1m당 하루에 넘어가는 폐수량이므로 위어 길이는 하루 유량을 원료 부하로 나누면 나옵니다. 먼저 시간당 유량을 하루 유량으로 바꾼 뒤 나눠줍니다. 하루 1500세제곱미터를 2m당 100세제곱미터씩 넘기려면 15m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육가크로뮴은 독성이 강하므로 삼가크로뮴으로 환원시킨 뒤 제거합니다. 이때 쓰는 물질이 크로뮴 환원제입니다. 현장에서 쓰이는 크로뮴 환원제는 마황산가스, 마황산나트륨, 중화황산나트륨,
황산제일, 철, 메타주면 황산나트륨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공통점은 모두 환이 낮은 산화수로 들어있어서 자신은 산화되면서 육가크롬림을 삼가로 환원시켜준다는 점입니다. 보기 중 크롬륨 환원제 목록에 있는 물질을 고르면 되고 목록에 없는 화합물은 차로뮴 폐수 처리와 무관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부유물질 측정에 반드시 필요한 기구를 묻는 문제입니다. 수지로형 공정 시험 기준의 부유물질 시험은 미리 무게를 단 유리섬유 과지에 일정 내내 시료를 여과시킨 뒤 항량이 되도록 건조해 다시 무게를 답니다. 여과 전후의 무게 차이가 곧 걸러진 부유물질의 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GFC 역과지가 없으면 시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미생물 실험기구입니다. 배지는 세균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넣은 용액, 배양기는 미생물 성장 온도를 맞춰주는 장치이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미량 물질의 정량 분석 장치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육가크롬륨은 물에 잔류가 있어서 그냥은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의 첫 단계는 항상 환원입니다. 산성 조건에서 환원제를 넣어 육가크롬륨을 삼가크롬륨으로 바꾸어주는데 삼가크롬륨은 수산화물 형태로 쉽게 가라앉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환원된 삼가크롬륨은 아직 산성 용액 속에 녹아있는 상태이므로 다음 단계로 수산화나트륨을 넣어 중화시켜줍니다. pH를 8에서 11 범위로 맞추면 이 조건에서 삼가크롬륨이 수산화크롬륨이라는 불용성 침전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성된 침전물을 가라앉혀 걸러내는 침전 단계를 거치면 처리가 끝납니다. 즉 처리 순서는 반드시 환원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중화, 마지막이 침전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소화조에서 유기물과 무기물의 비율 변화로 소화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소화 과정에서 무기물은 미생물이 분해하지 못해 거의 그대로 남지만 유기물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기물의 기준으로 삼아 소화 전후 유기물 대 무기물의 비율을 비교하면 실제로 얼마나 분해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클수록 유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므로 소화 전후 이 비율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100분의 1로 나타낸 것이 바로 소화율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쓰레기 수거 노선은 수거 차량이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움직이도록 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발지와 종유 지점은 큰 도로 근처로 잡아야 차량이 드나들기 편하고 언덕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거해야 짐이 무거워진 차량이 힘을 덜 씁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곳은 하루 중 가장 이른 시간에 수거해서 타량 적재 여유를 넉넉히 확보해야 합니다. 노선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차량이 우측 통행을 하는 상황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수거 지점이 항상 도로 우측에 놓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좌회전 횟수도 줄어 시간이 절약됩니다.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좌회전이 잦아져 비효율적이고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원칙과 어긋나므로 가장 거리가 먼 보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복토는 매립된 쓰레기 위를 흙으로 덮어주는 작업입니다. 흙으로 덮으면 빗물이 쓰레기층으로 바로 스며들지 않고 배제되며 공기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화재를 예방하고 가벼운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비산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런데 식물의 성장을 막는 것은 복토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토를 하면 그 위에 흙이 쌓이므로 식물의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토양 환경이 만들어져 식물 성장이 촉진됩니다. 이렇게 복토층 위에 식생이 조성되면 매립지 안정화와 경관 복권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식물 성장 방지는 복토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보기이며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무게로 바꾼 뒤 트럭 한 대의 적재량으로 나누어 하루에 필요한 트럭 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하루 쓰레기 부피 200큐빅미터에 밀도 750kg/큐빅미터를 곱하면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의 무게가 나옵니다. 부피의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 된다는 기본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한 무게를 트럭 한 대의 적재량인 5톤, 즉 5000kg으로 나누면 하루에 필요한 트럭 대수가 계산됩니다. 트럭이 하루 1회만 운행하므로 이 값이 그대로 하루 소요 대수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슬러지의 건조 무게당 발열량은 듀롱 공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듀롱의 식은 시료를 직접 태워 열량계로 재는 방식이 아니라 시료에 들어있는 탄소, 수소, 산 같은 원소의 함량을 원소 분석으로 먼저 구한 다음 그 값을 공식에 대입해서 발열량을 계산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듀롱의 식을 원소 분석법이라고 부릅니다. 공식 안에 탄소, 수소, 산소, 황수분의 비율이 모두 변수로 들어가는 것을 보시면 원소 분석 결과값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분, 회분, 휘발분, 고정탄소로 계산하는 근사치 분석법이나 시료를 실제로 태워
직접 측정하는 열량계법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IDF는 가연성 생활 폐기물로 고체 연료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PVC나 수분, 철, 캔처럼 타지 않는 비자연성 물질을 골라낸 뒤 함수율과 입겸을 조절해 연료로 쓸 수 있게 선형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맞는 설명이고 유기물 위주라 수분이 내면 부패하기 쉽다는 3번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별, 건조, 선형 설비를 갖추려면 시설비와 동력비가 많이 들고 운전도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시설비와 동력비가 저렴하고 운전이 용이하다는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시멘트 기초법은 폐기물 안점화법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포틀랜드 시멘트를 폐기물에 섞어 고치는 방식입니다. 시멘트가 굳으면서 알칼리성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중금속 이온들이 불용성의 수산화물이나 탄산염 형태로 침전되어 단단한 결점 구조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농도 중금속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특히 적합한 방법입니다. 나머지 보기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리화법은 폐기물에 규소를 섞어 고온에서 유리질로 녹여 고치는 방법이고 석회기초법은 석회를 기초로 하면서 규소를 많이 포함한 미세한 포졸란 물질을 함께 섞어 시멘트 기초법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법은 130에서 150도의 고온에서 건조된 폐기물을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섞은 뒤 식혀서 고치는 방법이지요. 문제에서 말하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시산화물, 탄산염 침전은 바로 시멘트 기초법의 특징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폐기물의 수분 함량은 건조 전후의 무게 차이, 즉 증발해서 날아간 수분의 무게가 건조 전 전체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구합니다. 문제에서 건조 전 무게는 1톤, 즉 1000kg이고 건조 후 무게는 550kg입니다. 그러니 증발한 수분의 무게는 1000kg에서 550kg을 뺀 450kg이 되고 이 450kg이 원래 무게 1000kg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면 수분 함량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수분 함량은 45%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매립지에서는 폐기물이 분해되며 수분이 생기고 여기에 빗물까지 더해지면 침출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침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면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므로 매립지 바닥과 옆면을 차단막으로 막아 침출수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과 지하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함께 막아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시설이 바로 차수시설입니다. 차수시설은 합성고무나 합성수지의 계열의 차수막 또는 점포를 다져서 만드는데 매립이 한번 시작되면 그 위로 폐기물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수하거나 복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하고 시공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참고로 덮개 시설은 매립층 표면을 덮어 냄새나 비산을 막는 시설이고 저류 구조물은 침출수를 모아두는 시설, 지하수 검사실은 오염 여부를 감시하는 시설이라 본문 설명과는 다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성분이 섞인 쓰레기의 평균 함수율을 구하는 문제로 각 성분의 구성비를 가중치로 삼아 곱한 뒤 더한 저역 가중평균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 중 연탄재가 50%, 주방 쓰레기가 30%, 종이 쓰레기가 20%를 차지하므로 각 성분의 함수율에 그 구성비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하면 전체 쓰레기의 평균 함수율이 됩니다. 즉 구성 중량비가 큰 성분일수록 평균 함수율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방 쓰레기는 구성비는 30%로 낮지만 함수율이 50%로 높아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데 큰 몫을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화를 유도하는 제도들은 대부분 경제적 유인이나 비용 부담을 통해 배출자 스스로 줄이거나 다시 쓰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치금 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에 보증금을 미리 매겼다가 회수하면 돌려주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유도하고 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쪽에 비용을 부과해 감량을 유도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버리는 연만큼 비용을 내게 하여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제도이지요. 반면 환경영향 평가는 개발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저감 반환을 마련하는 사전 행정 절차입니다. 폐기물을 줄이거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 제도가 아니라 사업 승인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환경 90 환경급극화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폐기물을 파쇄하면 입자 크기가 여러 가지로 흩어지므로 이 분포를 하나의 숫자로 대표하려면 기준이 되는 특성값이 필요합니다. 이때 쓰는 대표값이 평균 입자 크기와 특성 입경 두 가지입니다. 평균 입자 크기는 무게 기준으로 50%가 통과하는 채널의 크기를 말합니다. 절반은 통과하고 절반은 넘는 크기이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간값과 같은 개념이지요. 반면 특성 입경은 무게 기준으로 63.2%가 통과하는 채널의 크기로 정의됩니다.
50%인 평균 입자 크기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특성 입경은 63.2%라고 짝지어 그대로 암기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값이 바로 이 특성 입경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유동상 소각로의 작동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유동상 소각로는 화산 위에 모래를 깔고 아래에서 뜨거운 공기를 강하게 불어넣어 모래 입자를 액체처럼 띄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모래가 떠서 활발히 움직이는 층을 유동층이라 부릅니다. 모래는 번호로 미리암 600에서 700도로 이열해 둡니다. 뜨겁게 달궈진 모래가 유동하는 상태에서 상부로 폐기물을 투입하면 폐기물이 뜨거운 모래와 골고루 부딪히며 순간적으로 건조되고 곧바로 파들어갑니다. 열 전달 면적이 넓고 접촉이 균일해 소각 속도가 빠르고 효율이 좋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액체 주입형은 폐액을 노즐로 분사해 태우고 화덕자 소각로는 쇠살대 위에서 고체 쓰레기를 이동시키며 태우며 회전형은 원통을 돌려 쓰레기를 굴리며 태웁니다. 모래를 띄워 유동층을 만드는 방식은 이중 유동상 소각로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MHT는 쓰레기 일품을 처리하는데 인부가 몇 명 시간 투입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 분자에는 투입된 인부의 총 작업 시간을, 분모에는 처리한 쓰레기 양을 넣으면 됩니다. 문제의 숫자를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값이 작을수록 적은 인력으로 많은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뜻이니 효율이 좋고 값이 클수록 비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파스는 큰 덩어리의 폐기물을 매립이나 소각에 알맞은 크기로 잘게 부수는 공정인데 이때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압축력, 전달력, 충격력을 가집니다. 압축력은 두 면 사이에 눌러서 으깨는 힘이고 전달력은 물체를 어긋나게 밀어 잘라내는 힘이며 충격력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때려서 깨뜨리는 힘입니다. 조크러셔나 롤크러셔, 해머밀 같은 파쇄기들도 결국 이 세 가지 힘 중 하나 또는 조합으로 물질을 부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심력은 물체가 회전할 때 바깥으로 작용하는 관성력으로 선별이나 이송 과정에서는 쓰이지만 파쇄를 일으키는 힘의 종류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폐기물의 삼성분은 수분, 회분, 가연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처리 방법을 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비율이라서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수분은 말 그대로 물기이고 회분은 다 태우고 남는 재, 가연분은 실제로 타서 없어지는 성분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율을 합치면 폐기물 전체 무게가 됩니다. 보기에 나온 무연분이라는 말은 폐기물 삼성분에 들어가지 않는 용어입니다.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무연탄 등에 쓰이는 표현일 뿐 폐기물 성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고이발열량은 연료가 탈 때 생기는 수증기가 응축되면서 내놓는 자멸까지 포함한 값이고 저이발열량은 이 자멸을 뺀 실제 이용 가능한 열량입니다. 그래서 LHV를 구하려면 수증기가 된 물의 양의 응축열 600을 곱해서 H세프서 H파이에서 빼주면 됩니다. 여기서 수증기가 되는 물은 두 가지에서 옵니다. 원래 폐기물에 들어있던 수분과 폐기물 속 수소가 연소하면서 산소와 결합해 새로 생기는 물입니다. 수소에 킬로그램이 타면 물 9kg이 생기므로 수소 기여분은 9H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수분뿐 아니라 수소 연소로 생긴 물까지 깨 빼주는 식이 오르며 저희 발열량은 이렇게 수분의 영향을 배제한 열량이라 소각로 설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유해 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함부로 거래되면 처리 능력이 부족한 나라로 떠넘겨질 위험이 있지요. 이런 불법적인 국가 간 이동을 막고 위해 폐기물의 교역을 국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이 바로 바젤협약입니다. 나머지 보기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약이고 이후협약은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을 가리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인 염화플루오린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협약이지요. 이렇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라는 키워드는 바젤협약과 짝지어 외워두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 총칙에 나오는 방울수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방울수란 시험할 때 시약이나 정제수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지를 정확한 부피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미리 정해둔 기준입니다. 시험 기준에서는 20도의 정제수를 기준으로 그 정제수 20방울을 적하했을 때 부피가 약 1ml가 되는 것으로 방울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제수 한 방울의 부피는 대략 0.05ml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이 수치는 따로 계산해서 유도하는 값이 아니라 시험 기준에 약속되어 있는 정의이므로 20방울에 1ml라는 숫자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건조 과정에서 수분만 날아가고 마르지 않는 고형물의 무게는 그대로 남는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조 전 폐기물량의 함수율을 뺀 비율을 곱한 값과 건조 후 폐기물량의 그때의 함수율을 뺀 비율을 곱한 값이 서로 같아집니다. 고형물량은 건조 전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함수율이 60%에서 25%로 크게 줄어드는 만큼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것이니 폐기물 전체 무게도 절반 가까이 가벼워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두 소음이 동시에 있을 때의 합성 레벨을 구하는 식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데시벨을 노구 단위이기 때문에 값을 그냥 더하거나 평균 내면 안 됩니다. 각 데시벨을 10으로 나눈 뒤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꿔 실제 에너지로 되돌리고 그 에너지끼리 더한 다음 다시 로그를 취해야 합니다. 70데시벨과 80데시벨을 그대로 대입한 3번이 이 형태와 일치합니다. 2번은 지수를 10으로 나누지 않았고 2번은 데시벨을 그냥 더했으며 4번은 평균을 낸 것이라 에너지 합산 원리와 다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마스킹 효과란 큰 소리임 방해음 때문에 작은 소리임 목적음이 잘 들리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한다는 점, 두 음의 주파수가 비슷할수록 마스킹 효과가 커진다는 점, 그리고 음파끼리 서로 간섭을 일으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다만 두 음의 주파수가 거의 같아지면 오히려 맥동, 즉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울리는 현상이 생기면서 마스킹 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도플러 현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방음 대책은 소리가 나오는 지점 자체를 손보는 음원 대책과 소리가 퍼져나가는 길목을 막는 전파 경로 대책으로 나눕니다. 음원 대책은 소음기를 달거나 유속을 줄이거나 공명을 막는 것처럼 발생원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이고, 전파 경로 대책은 음원과 사람이 있는 수음점 사이 공간에 손을 기른 방법입니다. 방음벽은 발생원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음원과 수음점 사이 경로에 벽을 세워 소리를 막거나 흡수하는 것이므로 전형적인 전파 경로 대책에 해당합니다. 반면 소음기 설치, 발생원의 유속 저감, 발생원의 공명 방지는 모두 소리가 생기는 원인 자체를 줄이는 음원 대책입니다. 그러니 전파 경로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방음벽 설치이고 답은 1번입니다. 파동의 전파 속도는 진동수와 파장을 곱해서 구합니다. 진동수는 파동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이고 파장은 한 번 진동할 때 파동이 나아가는 거리이니 이 둘을 곱하면 1초 동안 파동이 이동한 거리, 즉 속도가 됩니다. 여기서 V는 전파 속도, F는 진동수, 람다는 파장입니다. 문제에서 준 진동수 250Hz와 파장 5m를 그대로 곱해주면 1250m/s가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잔향 시간은 소리를 멈춘 뒤에도 실내에 소리가 얼마나 오래 남아 울리는지를 나타냅니다. 실이 클수록 오래 울리고 흡음률이 클수록 빨리 잦아들지요. 매스 하이비아 EN의 시근률을 최적과 총 흡음력의 비로 나타냅니다. 한 변이 10m인 정육면체이므로 최적은 1000큐빅미터, 표면적은 한 면 100스퀘어미터에 육면을 곱해 600스퀘어미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